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정치인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충성을 다했고, 누군가는 그 충성 위에 서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려 나왔습니다. 왜 위기가 오면 늘 같은 사람이 전면에 서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구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당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특정 인물을 옹호하거나 단죄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 하나의 일만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특검 통일교라는 이름의 이야기에서 가장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정치적 패턴입니다. 논쟁은 익숙한 명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손수조와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은 특검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공정성의 상징 정치적 도덕성을 재는 잣대. 하지만 관찰자로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당연히 공정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까? 공정성은 제한 주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방식에 있습니까? 특검이 구호처럼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법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론의 무기, 상대방을 위한 정치적 시험지. 첫 번째 장에서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의할 권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 용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권력 구조 안에서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그것은 의심의 공식화입니다. 특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의심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둘째,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압력입니다.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는 질문은 왜 투명하게 행동하지 않느냐는 비난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셋째, 그것은 정치적 전장의 지형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특검이 제한되는 순간 방어하는 쪽은 이미 수세에 몰립니다. 저는 이것이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구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누가 특검이라는 틀을 먼저 장악하는가? 정치에서 언어를 장악하는 것은 싸움의 절반을 이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들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조사를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두 가지 선택지만 갖게 되었습니다. 특검을 수용한다. 내부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 특검을 거부한다.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프레임에 갇힌다. 저는 이것을 프레임 선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은 복잡한 법률 논리보다 단순한 도덕적 질문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왜 조사받기를 거부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법률적 해명도 변명처럼 들립니다. 자, 저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특검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도덕적 언어가 될 때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특검을 받아들이는가가 도덕적인가와 동일시될 때 우리는 법의 절차를 도덕적 시험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특검의 구성은 공정한가? 특검의 범위는 명확한가? 특검의 목적은 진실규명인가? 정치적 타격인가? 이런 질문들은 왜 거부하느냐는 단순한 질문 앞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다음 장에서 그녀가 어떻게 전선의 최전방에서 정치적 제물로 변화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특검은 정의가 아닙니다. 특검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구는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특검 그 자체가 아니라 특검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나경원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것이 다음 장의 질문입니다. 나경원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인물이었습니다. 당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섰고 당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통화, 조율 내용들이 법정 자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저를 주목하게 만든 것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당의 태도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나경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이 말은 투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관찰자인 저에게 이것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보철회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당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권력이 목소리를 필요로 할 때 충성은 보상받습니다. 책임을 떠안을 사람이 필요할 때 충성은 잉여가 됩니다. 나경원은 오랫동안 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논쟁의 최전선에 섰고 당의 입장을 변호했으며 때로는 대중의 비난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당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녀의 이름이 의혹과 연결되는 순간 그 충성의 가치는 재평가됩니다. 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누구든 예외로 만들 수 있다. 나경원의 위치, 변화는 극적입니다. 그녀는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에서 희생 가능한 정치적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패턴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선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최전선에 서는 사람은 가장 가시적입니다. 가시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은 보호받기보다 격리됩니다. 나경원이 당을 위해 전면에 나섰을 때 그녀는 당의 자산이었습니다. 나경원의 이름이 의혹에 연루되었을 때 그녀는 당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부채는 처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나경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발언은 두 개의 층위를 갖습니다. 표면적 의미, 우리는
공정하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심층적 의미, 우리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녀를 사용할 것이다. 저는 정치 언어를 읽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명백한 거리두기입니다. 당이 정말로 나경원을 보호하려 했다면 침묵했을 것입니다. 당이 정말로 나경원의 결백을 믿었다면 방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은 선택적 투명성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경원조차도 이 문장에서 조차도라는 뉘앙스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나경원 개인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나경원은 세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호명되었습니다. 의혹의 대상으로. 그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은 거리를 둡니다. 그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결백도 유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상태의 조합은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입니다. 의심은 받지만 변호는 없습니다. 이름은 거론되지만 지지는 없습니다. 책임은 암시되지만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유하는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정당은 집단입니다. 집단은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구성원을 보호하는 선택, 때로는 구성원을 희생하는 선택. 나경원의 경우 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직 명시적으로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림보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 놓인 정치인은 두 가지 위험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야당의 공격, 여당의 방치. 저는 여기서 권력의 잔혹함을 봅니다. 권력은 필요할 때는 사람을 전면에 세우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밀려난 사람은 혼자 서 있게 됩니다. 나경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구도가 어떻게 더 큰 정치적 전장으로 확장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특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의 전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치에서 충성은 계약이 아닙니다. 충성은 조건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나경원은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확장됩니다. 나경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것은 특검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해석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준석과 다른 여러 인사들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3자 특검, 이해관계 없는 당이 추천하는 특검, 표면적으로는 개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수세로 몰아넣는 구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교한 전략적 움직임을 봅니다. 원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의 흐름, 자금의 출처, 책임의 소재. 하지만 특검 카드가 던져지는 순간 쟁점이 이동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되었습니다. 왜 당신은 특검을 거부합니까?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프레임 전환입니다.
원래 질문,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새로운 질문, 왜 조사받기를 두려워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도를 묻습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한 질문은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키워드, 선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에서 특정 단어를 먼저 장악하는 쪽이 게임의 규칙을 정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 들었을 때 누가 반대하든 은폐로 보입니다. 누가 명단에 오르든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적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나경원은 선택권이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라는 제안은 중립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봅니다. 첫째, 제3자는 정말 중립적입니까? 한국 정치 구조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은 어느 쪽과 더 가까운지 명확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당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누가 제3자를 선정합니까? 제3자를 정하는 권한 자체가 이미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특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실규명입니까? 정치적 타격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특검을 논하는 것은 수단만 논하고 목적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였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이면 내부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은폐한다는 프레임에 갇힙니다. 이것은 정치학에서 딜레마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쪽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나경원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그녀는 우리는 투명하다는 증거, 민주당에게 그녀는 여당의 연결고리라는 공격 지점, 양쪽 모두 그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그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치에서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논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제 행동이나 의도는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특검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싸움은 사실을 둘러싼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프레임 안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프레임 A, 책임 추궁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 프레임 B, 정치 공세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조사를 요구한다.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먼저 도달하는 프레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특검이라는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먼저 장악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관찰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에서 언어를 지배하는 자가 현실을 지배합니다. 특검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시험지, 투명성의 척도, 정당성의 증명,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거부하는 순간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언어 게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이 게임에서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게임의 말이 되었습니다. 말은 자신의 위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기. 하지만 침묵은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해명하기. 하지만 해명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대응하기. 하지만 대응은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불리합니다. 이것이 프레임에 갇힌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해석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래 질문은 흐려집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점점 더 멀어지고 대신 이런 질문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누가 더 투명하게 보이는가? 누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가?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증언의 불확실성과 충돌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3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정치의 전쟁은 사실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전쟁에서 나경원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기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짜 전환점은 법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인 윤영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그의 증언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언론은 그의 진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명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영호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발언들을 부인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질문들을 회피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명확하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블로거로서 저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봅니다. 정치 밖에서 왜 특검을 두려워합니까? 법정 안에서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극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치적 논쟁은 확실히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저것이 거짓이다. 그는 유죄다. 그녀는 결백하다. 하지만 법정은 다릅니다. 법정은 불확실성의 공간입니다. 증인이 주저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치적 확신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문합니다. 만약 핵심 증인조차 불확실하다면 정치적 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치권에서 특검은 도덕적 명령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심받습니다. 거부하면 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법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법정은 입증을 요구합니다. 법정은 그렇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증명된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윤영호의 증언은 이 두 세계의 충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 법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간극에서 나경원의 이미지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나경원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녀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함은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유죄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무죄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명확함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당신은 해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림보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이 림보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하면서 하나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여러 층위를 갖습니다. 법적 진실, 법정에서 입증 가능한 것, 정치적 진실, 대중이 믿는 것, 개인적 진실, 당사자가 아는 것. 이 세 가지는 종종 일치하지 않습니다. 윤영호의 증언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의 이름은 이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은 빠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보도합니다. 누군가 이름이 거론되면 즉시 기사가 나갑니다. 법정은 느립니다. 증거를 수집합니다. 증인을 신문합니다. 절차를 따릅니다. 이 시간의 차이가 피해를 만듭니다. 나경원의 이름은 이미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그녀의 이미지는 계속 소비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 정치의 이상한 특징을 봅니다. 법적으로 불확실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확신으로 취급됩니다.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름이 거론되었다. 연루되었다. 해명하지 않았다. 숨기고 있다. 이런 등식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경원이 놓인 딜레마입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녀는 이미 의심의 대상입니다. 윤영호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 A. 그는 알고 있지만은 말하지 않는다. 해석 B. 그는 정말로 명확히 알지 못한다. 양쪽 모두 정치권에서 주장됩니다. 국민의힘은 해석 A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민주당은 해석 B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증거가 없다는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진실은 두 해석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는 법정에서도 정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의 불확실성은 나경원에게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태. 공격받지만 방어받지 못하는 상태. 호명되었지만
해명되지 않은 상태. 저는 이것이 가장 가혹한 정치적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판결보다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판결은 끝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하나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나경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라는 것을, 권력이 어떻게 충성을 소비하는지, 충성이 어떻게 책임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정당이 어떻게 구성원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이 나경원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증명되지도 부정되지도 않은 채로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경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한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라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저는 그 패턴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당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전면에 세웁니다. 그 사람은 당의 논리를 대변합니다. 그 사람은 비난을 감당합니다. 충성은 보상받습니다. 지위로, 영향력으로, 정치적 자산으로. 당은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사람이 타겟이 됩니다. 충성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호명됩니다. 당은 투명성을 선언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보호를 철회합니다. 한때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이제 혼자입니다. 당은 거리를 둡니다. 대중은 의심합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 제물이 됩니다. 나경원의 이야기는 이 4단계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저는 이것이 나경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는 전면에 섰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커질 때마다 그 누군가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당이 선언하는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는 투명하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누가 예외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가장 먼저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가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정치의 가혹한 진실을 봅니다. 충성은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은 취약성을 만듭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더 많이 말합니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은 더 쉽게 타겟이 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당을 위해 싸우는 것이 결국 당으로부터 버려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경원은 이 역설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인류학에는 희생제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제물로 바쳐 공동체를 구합니다.
저는 현대 정치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을 봅니다.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제물로 바쳐 정당을 구하려 합니다. 그 제물이 되는 사람의 조건은 충분히 가시적일 것, 대중이 알고 있을 것, 충분히 연결되어 있을 것, 이웃과 연관될 수 있을 것, 충분히 고립되어 있을 것, 보호 세력이 약할 것. 나경원은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 해석, 우리는 공정하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 심층적 해석, 우리는 필요하면 누구든 버릴 수 있다. 충성도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원칙은 종종 전략적 선택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이 누군가를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보호하는 것에 정치적 비용과 버리는 것에 정치적 비용을 저울질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의 경우 저울은 버리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블로그 첫 장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이 자신의 충신을 투명성의 증거로 내놓을 때 그것은 용기인가 아니면 선택지가 부족한 시스템의 신호인가? 이제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지의 부족입니다. 당이 정말로 강하다면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이 정말로 확신한다면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이 약하거나 불확실할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나경원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은 언제든 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은 희생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글 전체를 통해 공정성에 대해 질문해 왔습니다. 특검은 공정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공정할 것인가? 이제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성은 누구도 뒤에 버려지지 않을 때만 존재합니다. 만약 한 정당이 집단을 구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정당이 투명성을 선언하면서 선택적으로 보호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는 호명되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심받지만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의 일원이었지만 당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저는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정당이 자신의 충신을 투명성의 증거로 내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기로 봐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의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의 실패로 봐야 합니까? 선택지가 부족한 권력 구조의 신호로 봐야 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조직은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약한 조직은 구성원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희생이 반복되는 조직은 결국 아무도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압니다. 충성의 끝이 무엇인지를 나경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계속 거론될 것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이미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나경원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올 때 다른 누군가가 전면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커질 때 그 누군가도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5개의 장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봐야 하지만 패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봐야 하지만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야기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과 시선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와 정치 이슈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